네, 2부 마켓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마켓나우 얘기는 뭐니 뭐니 해도 뭐 관세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매길 줄 알았더니 이제 국가별로도 상호 관세 이러니까 최대 49%까지 나오고 여기 중국이 바로 맞불 작전 보복 관세 예, 34% 때렸잖아요. 예. 참, 예. 살살 할 줄 알았더니만 막상 까보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협상을 하긴 할 네네. 겁니다만 좀 초반부터 좀 세게 불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는 뭐 큰 나라는 아닌데 50%? 맞아. 예. 우리 한 번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니다. 기사 보셨으면 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텐데 그냥 간단히만 볼게요. 일곱 번째 차트 이게 4월 2일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 4월 2일이고 우리 시간 4월 3일 아침에 백악관이 올렸던 차트인데요. 이 차트에서 파란색 계열의 그거는 미국이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셈을 해봤습니다. 네. 나한테 미국한테 부과하는 세율이 대략 얼마인지를. 그럼 중국은 보면 67이라고 돼 있어요. 7%를 매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그냥 비관세 무역 장벽, 네. 그다음에 뭐 제도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이렇게 뭐 차별한다거나 뭐 그런 걸 다 뭐 쑤셔 넣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계산 안 했다고 하죠. 네. 그냥 뭐 무역 적자 나누기 수입액 그러니까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노란색 붙어 있는 게 이게 진짜 상호 관세입니다. 근데 그 영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할인해줬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트럼프는 자기는 딱 절반만 예, 부과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관대하게 친절하다. 반만 이렇게 네. 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뭐 중국이 34%,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한국이 한 25%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세율 10%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흔히 이제 보편 관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좀 흉악한 나라, 우리를 약탈을 많이 해 나가는 뭐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그런 나라들이겠죠. 그들한테만 10%에다가 좀 더 합산해가지고 그 합산한 수치가 중국이 34%, 한국이 25%입니다. 뭐 25%라고 하니까 그래도 뭐 선박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프죠. 25% 갑자기 없던 세금이 그냥 25% 그렇죠. 올랐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이거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면 모두가 다 참 고독스럽긴 한데 뭐 앞으로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협상하겠죠. 협상을 할 네. 텐데 기본 관세율 10% 밑으로는 잘 안 깎아줄 생각으로 기본이라는 이 의미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아니 중국이 그러니까 34%인데 그 이전에 10% 10%. 그래서 결과적으로 54%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중국이니까 맞불을 놨잖아요. 예. 네, 뭐 히트로도 수출 제한하겠다고 하고 예. 34% 때리고. 예. 왜 그랬죠?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뭐 너무 이제 우리 주말에도 뉴스가 이게 되게 핫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밤이었죠. 그러니까 그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여덟 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 우리말로 쓰는 게 2월 4일 날에 원래 10% 관세. 그 옆에 사진 조그매하게 넣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펜타닐. 맞습니다. 그때 이제 관세 부과했던 명분이 펜타닐 맞아요. 이거 잘 안 맞고 있다 해가지고 매겼고 한 달 있다가 3월 4일 날에 한 번 더 매깁니다. 여전히 잘 안 맞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때 이미 한 20% 관세가 더해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34%. 그래서 불과 한 두 달 만에 중국한테 매긴 관세율이 54%. 그러니까. 선거 때 막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대해서 60% 고율 관세 매기겠다. 거의 지금 말한 대로 왔습니다. 네. 54%니까 뭐 60%까지 왔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것 지금 아까 이제 보복 관세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은 좀 뭐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좀 뭔가 34% 바로 보복 관세 매긴 건 아닌 것 같고 일기 때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봤더니 중국이 예, 강대강으로 가는 게 차라리 초반에 낫다. 그래서 니도 이만큼 높여놨으니 나도 그만큼 높여놓고 협상하겠다. 뭐 이런 어떤 부분으로 보입니다. 뭐 실제로
좀 약간 원래 중국에 공장을 많이 두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분산한 그런 기업도 그렇죠. 많고 하기 예. 때문에 뭐 보이는 숫자만큼 그렇게 충격이 엄청 크지는 않다라고는 하지만 그 엄청에 비해서는 역시나 엄청 큽니다. 맞아요. 예. 엄청나게 타격이 올 거고 그 피해들이 이제 기업들의 어떤 뭐 마진이나 이런 거 이따가 좀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9번째 차트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이번 상호 관세율을 이렇게 부과를 했을 때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그 10에서 25%는 아까 그 10% 기본 관세의 25% 네. 그게 이제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거는 이 왼쪽의 자료는 2023년도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한 2.2%인데 그게 이제 한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오른쪽은 이게 25%까지 올라가면 이게 얼마 이후로 가장 높은 거냐 거의 한 1909년 이후로 110년 만에 가장 높은 관세율이죠. 110년 만이요. 예,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한번 10번째 차트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요국들의 관세를 한번 2023년 기준으로 한번 이걸 세팅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2.2%니까 가장 낮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오픈되어 있었던 시장이 하루아침에 그러네요. 가장 무지막지한 고유 폐쇄적인 관세를, 시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글로벌 무역 시장을 리셋해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면 뭐 이제 우리가 그 영향들은 지난주에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고 네. 시장도 그걸 뭐 충분히 선반영해서 미리 이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어디선까지 이게 영향이 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보복 조치했으면 미국이라고 또 한 번 더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또 다 같이 맞물립니다. 그건 이따가 한 번 더 보시기로 네네. 하고 그다음에 이게 11번째 한번 차트 우리 후다닥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언뜻 말씀드렸던 건데요.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단어 그 트럼프 얘기 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중국에다 하나를 더 보탰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게 한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제 이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미중 사이에 이런 어떤 갈등이 심해지고, 뭐 중국에 계속 생산 기지 두고 있다가는 미국에 수출할 때마다 관세를 더 그렇죠. 맞을 것 같으니까. 이러지 말고 중국에다가도 일단 설비를 좀 두고 나머지 좀 일부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혹은 이제 미국 거대 시장과 가까운 네. 뭐 캐나다나 멕시코로 이렇게 옮겨가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네. 이게 이제 차이나 플러스 원인데 네. 소위 뭐 영리한 그 토끼는 굴을 한 두세 개 파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굴을 이제 몇 개 파놨는데 이번에 그 굴들에게 그냥 불을 확 사질러 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고 예, 베트남 네, 다 뭐. 베트남 한번 숫자 한번 보세요. 네, 46%. 거의 뭐 그렇죠. 저 그러면 캄보디아가 49%. 뭐 캄보디아는 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제 베트남 46% 이렇게 예. 매겨버리면 이건 진짜 그간에 이제 공들였던 작업들이 모두 하루아침에 그냥 마탱이가 그렇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도 보시면은 이번에 관세가 26%가 네. 되고요. 인도네시아가 얼마였더라? 인도네시아가 한 32%였나? 34%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32%. 네네.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쪽으로 이제 많이들 옮겨갔었는데 네. 뭐 그냥 얄짤없이 그냥 여기다가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그러니까요. 매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한번 우리 12번째 차트 한번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왼쪽에 아까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대교역국 대비 무역 적자 순인데요. 그러니까 뭐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순이라고 네, 네.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이 놀랍게도 그 대미 무역 흑자가 3위예요. 3위. 무려 1,046억 달러? 네네. 네, 좀 기준이 다르긴 한데
새로 이제 업데이트된 기준은 1131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보기에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상 중국 기업이 우회하는 우회 수출하는 거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구멍을 메어버리지 않으면은 이 관세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릴 거다. 그런 생각에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깁니다. 미국은 그럼 관세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온쇼링 네,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세 칼날을 휘두릅니다. 아까도 네. 보셨듯이 펜타닐 뭐 그것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이제 불법 이민자한테도 뭐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이제 부채나 어떤 재정 적자 문제에 있어서도 관세 칼날을 휘두를 위험이 있다라는 게 스티븐 미란 보고서. 그래서 세수 확보하고. 네. 예.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래서 이런 다목적 용도의 관세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은 네. 구멍이 없어야 되죠. 그러네요. 촘촘히 막아야 예, 그래서 되네요. 이번은 진짜 보면 영리한 그 토끼들이 여러 군데다 이렇게 만들어놨던 굴들을 진짜 다 불을 질렀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되면은 온전치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러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이제 베트남 한번 사례 한번 예.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이나 뭐 다른 뭐 제3의 기업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기업은 미국 현지에도 공장을 일부 가지고 있고 베트남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처럼 이제 베트남에다가 46% 네. 여기서 만들어서 팔아버리면은 그냥 마진 46%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생산 지별 비중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비중은 줄이고 또 이제 미국은 늘리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돌고 돌면 당장 이렇게 돼서 베트남의 어떤 생산 활동이 둔화되겠죠. 네. 위축될 겁니다. 그러면 베트남은 뭐 줄어드는 생산만큼 그만큼 고용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은 어떤 제조업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가 가라앉을 겁니다. 비단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이런 게 모든 이제 다양한 사례들에 의해서 반복될 것이고 특히나 어떤 촘촘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서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먼저 나빠지게 되면 좀 악순환이 나타날 위험들이 커요. 그게 결국은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네. 나타나고 미국 바깥에서는 남아도는 이런 뭐 생산 능력을 의의할 건가? 네. 그걸 다 이렇게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위험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다가 보복 관세를 매기는 나라, 뭐 중국이나 유럽연합이나 뭐 이렇게 좀 뭐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복 관세 매기면 또 자국 국민들의 어떤 물가 부담이 또 그렇죠. 높아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리세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렇게 왔다 악순환이네요. 갔다 하는 그런 예. 어떤 때는 리세션의 흔적이 더 강했다가도 뭔가 이렇게 물가가 예상보다 원래 소비가 둔화되면 뭐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떨어져야 바로 되는데. 내릴 것 같지만은 이렇게 공급 쇼크가 한 번씩 오면 네. 그거는 또 이렇게 일단 한번 가격에 반영하고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 세계가 이렇게 인플레이션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한 번씩 이렇게 지난 3, 4년 동안 계속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좀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운 나쁘게 이제 실제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적인 모습이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래서 오일 쇼크 때처럼 그런 어떤 기분 나쁜 뭐 장면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이야기만 이렇게 잔뜩해서 그러게요. 죄송하고 근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조금씩 이제 반영이 상당히 급하게 반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13번째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게 뭐 그런 보복 관세가 지금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기사들을 가져온 겁니다. 네. 중국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고 유럽은 또 유럽대로의 고민이 많아요. 미국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팔지 못하면 그 아시아에서 그렇게 많이 만든 물건들이 다 어디로 오겠냐. 그러게요. 다 우리 유럽으로 와서 또 유럽의
그런 기업들을 망가뜨릴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제 긴급 관세를 도입하는 네.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 그 다음에 그렇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이런 관세의 연쇄 작용들이 이게 어느 정도 매크로하게 충격을 갈지 실제 이게 추정이 가능하지가 네.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되게. 결국에는 지금 뭐 계속해서 중국을 시작으로 이제 뭐 유럽연합 이런 식으로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네. 고율의 관세라든지 이제 보복 관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이런 악순환은 이게 누가 트럼프가 끊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말 동안에 트럼프는 별로 트럼프를 비롯하여 네. 이제 그 트럼프 주변 인물 아니 피터 나바로요. 하워드 러트닉이나 네. 피터 나바로 뭐 하워드 러트닉은 뭐 우리 그 트럼프님께서는 결코 추워도 물러설 생각이 그러게요. 없으시다 이런 말씀하셨고 네. 트럼프 오늘 한 발언 중에서는 뭐 중국이 무역 적자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지 않는 이상은 협상 오전에 없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네. 가끔씩은 입에 쓴약도 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약, 뭐 약 먹을 야, 때다. 예. 뭐 참. 아니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트럼프 사이에 지금 막 균열 조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다 피터 왜냐하면 나바로는 네, 일론 머스크는 차 파는 사람이니까 자기 이득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예, 극단적으로 예,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각자의 이해가 서로 엉키고 설켜 있는 것이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세 하나를 가지고서 참 풀고자 하는 숙제들이 너무 많아요. 부채, 네. 영적자도 좀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일 이렇게 미국이라는 여론 지형을 보면 무엇이 2017년도에 그 트럼프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무역에서의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화는 순수하게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세계화 과정은 미국의 자본과 전 세계 미국 바깥의 노동의 막교환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자본은 더 많은 마진을 얻고 대신에 일자리를 내준 것이죠. 뭐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나는 국가 대 국가가 이게 우리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국가 대 국가. 국제 교역에 있어서 네. 이따가 제가 단어가 네.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윈윈 한다라는 게 비교에 의해서 모든 나라는 결국 이제 혼자서 이렇게 다 할 때보다는 윈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윈하는 것은 일국 내에서 보면은 일부 계층이나 일부의 어떤 조직이 윈하는 거에 많이 얻는 거고, 그럼 그게 내부의 분배 장치가 잘 작동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는 결국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일자리는 사라져 버리니까 그 불만을 잘 파고든 게 도널드 트럼프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세계화와 이런 식의 어떤 국제 분업 구조를 원치 않는다라는 어떤 여론이 계속 도널드 트럼프를 한 번 더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그리고 사실 바이든 때도 트럼프 1기 때 해놨던 그런 보호주의 장치를 없애지 않았어요. 계속 유지했고, 오히려 더 이제 기술 그 장벽 같은 거 더 많이 쌓기도 했고요. 이게 여야 할 거 없이 그 방향으로 이제 좀 분위기는 가고 있는 것이고, 큰 흐름은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새로운 황금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아프겠죠. 그 작업이 어디 쉽겠습니까?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그 어떤 부분들을 다 뜯어와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날 위험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14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 같은 맥락이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떨까? 조금은 빨리 이제 끝맺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이게 리세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세라는 거는 세금을 걷는 건데, 이게 절대 해외로부터서 걷는 수입이 아니에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진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올라가는 원가 부담을 내가 마진이 좀 많다면은 마진을 좀 양보하고 그걸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돼요. 네. 근데 어느 기업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한테 전가되잖아요.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소비자한테 물리겠지요. 네. 그래서 기업들은 일부라도 마진 압착 위험에 놓이게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사실상 소비세를 그냥 내는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세를 내기 때문에 그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죠. 내가 이제 그 벌어둔 것 중에서 세금으로 더 떼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관세로 인한 거는 좀 무차별적입니다. 일반 모든 소비 대중에게 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소득세 인하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구간에서는 부자들이 더 이득을 많이 얻게 되고요. 거기서 감세 효과가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걷어서. 좀 더 이제 세금을 걷어서 예. 그 감세 효과를 한다고 하지만 감세의 혜택은 아무래도 누진 구간이 더 큰 거기서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쪽에서 좀 더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소비 성장이 크다라고 하는 일반 중하층의 소비가 더 위축될 위험이 높아지고 그래서 소비 경기가 나빠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마진 일부만 흡수한다고 했지만 이런 어떤 경로로 이제 소비 경기 자체가 가라앉으면 기업들의 매출은 둔화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또다시 생산 조정을 해야 되고 고용을 많이 못 늘리고 투자를 많이 못 하겠죠. 그런 어떤 순환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는 마지노로부터 손해 하나도 안 보겠어 하고 모두를 다 이제 소비자들한테 더 가격 전가를 하면 이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비가 더 빨리 위축될 테니까요. 그래서 매출이 더 빨리 줄고 예. 그런 어떤 문제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정부는 그래도 관세 수입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재정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어져 버리면은 일반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소득 예. 자체가 줄어드니까. 예.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거나 경제 성장하는 폭이 줄어들면 그 국내 총생산 대비 네. 부채 비율이라든가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더 오히려 나빠질 그러네요. 위험이 있습니다. 예. 이럼에도 이게 1년, 2년 안에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고 잘 참아내고 다음에 이제 막 모두가 이제 미국 안으로 와서 생산도 하고 뭐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생각 그렇죠, 예. 지금.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니까 약간 사이비. 쉽지가 않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누구를 위한 관세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결국에 주요 IB들 미국 그 맞습니다.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참 아름다운데 이게 잘 안 먹힐 위험들이 많습니다. IB들 의견은 17번째 네. 차트로 바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네. 이게 현지 시간 금요일 날에 JP모건이 5일 과정에서 가장 먼저 기본 시나리오로 미국 경제는 올해 리세션에 들 거다라고 이제 기본 시나리오로 잡았고요.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0.3%로 봤습니다. 기존에 1.3% 성장한 거라고 했는데 3분기 마이너스 1%, 4분기 뭐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고 그 결과 실업률이 5.3%로 올라갔는데 물가 한번 보십시오. 네. 원래 연말 코어 PC 인플레이션이 한 2.8로 봤는데 4.4%까지 높아질 거라고 봤어요. 골드만 밑에 이건 좀 수정해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까지고 네, 더 올라갔어요. 4월 6일자 지금 보고서 나온 걸 보면은 35%에서 45%로 높였어요. 10%포인트 올라왔어요. 예. 그 다음에 성장률 예상치를 1% 성장할 거라 했는데 0.5%로 예. 골드만이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세션 시나리오가 뭐 이렇게 현실화되면 내년에 가서 연준이 좀 더 금리 많이 내려야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참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은 연준도 쉽게 금리 내리는 게 맞습니다.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따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네. 금요일 날 이제 그 파월이 했던 말이 네. 좀 2018년 10월 달을 상기시켜요. 네. 바로 그 부분 한번 먼저 네. 볼까요? 20페이지. 우리 차트 20페이지. 시장이 막 꼬꾸라지고 힘들어할 때 이제 맨 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SNS에다 뭐라 올리냐면 자, 파월이 드디어 금리 인하하기에는 퍼펙트한 시간일 것이다.
뭐 바로 이제 금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파월 연설이 나온 다음에 이제 파월 연설이 이어졌는데 이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되는 걸 막아야 된다. 네.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전에 한번 소개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저 말씀드렸던 2018년 10월 달이 좀 언뜻 생각난다. 네. 그때 2018년 10월 달에 뭔 일이 있었냐면 똑같습니다. 2018년도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무역 갈등 일으키고 해가지고 이 리세션 온다 해가지고 막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좀 주가도 약간 계속 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도 연준이 있으니까 하는 네.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초부터서 도널드 트럼프는 계속 이제 연준 보고 금리 내려라 했는데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시험이지만. 근데 2018년 10월 달에 그 10월 3일 날 제롬 파월 연설 중에 뭐가 있었냐면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다. 내가 금리 올리고 있지만 이게 네. 경기 우리 이제 경제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아직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틸만 하다는 거죠, 예, 경기가. 예. 현재 중립금리까지 한참 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립금리라는 거는 전에 한번 잘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균형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 함께 이제 달성되어지는 그 구간까지는 좀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가 더 올릴 거라는 이야기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트럼프의 요구에 파월이 마이웨이를 그냥 불렀던 건데 시장이 그냥 후루룩 부러져 버리죠. 그러고 나서 한 20% 가까이 하락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는 계속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파월한테 야 금리 안 금리나, 내리고 예. 뭐 해. 근데 파월은 지금 되게 난처하죠. 이게 섣불리 잘못 움직이면 자칫하면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그쵸, 있어요.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한번 16번째 차트 한번 예. 볼게요. 이거 건너뛰었던 건데 물가 차트. 왼쪽에 보이시는 게 코어 PC 네. 물가입니다. 위에 그래프 3개는 코어 PC의 전년 전년 동월비고, 그거에 3개월 연율, 6개월 연율. 3개월과 6개월 연율이 위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거는 한 달짜리예요. 한 달 전과 비교한 건데,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는데, 한 달짜리 물가가 이게 오름폭이 올해 들어서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밑에 막대 보이시죠? 네네. 그리고 이럴 때 달러가 오히려 좀 강해져야 물가를 잡아줄 텐데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2월 하순 이후로 달러가 꺾여 내려가고 있죠. 지금 달러 인덱스 한 102 정도. 예, 예. 이러면 수입 물가를 통해서 이제 유입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집니다. 일시적인 리세션 정도 그냥 뭐 겪고 말 문제가 자칫 잘못 건드리면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길어져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파월의 맥락은 이럴 때는 여전히 좀 기다리고 살펴봐야 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있고 우리는 지금 경제가 그렇게 뭐 황급함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맥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좀 지금의 시장 상황과 대비하면 매파적으로 들렸을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도 이제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예전만큼 눈치를 잘 안 볼 위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고 경기 둔화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은 그럼 이제 앞으로 네. 어떨까요? 시장은 지금 금리 선물 시장은 뭐 올해 한 4번. 맞아요. 3번에서 4번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잘하면 뭐 5번 이렇게 뭐 조금씩 반영하기도 하는데 22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월가가 보는 연준의 올해 금리 전망인데 뭐 급하게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된 내용도 좀 양극이에요. 골드만은 올해 한 2번 할 거라고 했다가 3번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오늘 나온 보고서를 보면 3번 한다는 건 유지했는데 연내. 근데 7월 달부터 시작할 거라고 했다가 6월로 앞당겼습니다. 네. 그래서 6월부터서 3회 연속으로 이제 금리를 내릴 거고, 그다음에 JP 모간이 좀 많이 늘려 잡았어요. 6월부터서 연내 5번 연달아서. 그리고 내년 1월까지 포함하면 6회 연속. 네. 약 한 반년에 걸쳐서 150bp 낮출 거라고 본 겁니다. 지금 JP 모건은 아까도 우리가 보셨듯이
미국 경제 리세션을 기본 그렇죠. 전망으로 넣어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연준도 이제는 더 이상 뭐 계속 민기적거릴 수는 없다. 그래서 더 빠르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 근데 모건 스탠리는 원래 6월 달에 연내 한 번 금리 인하할 거라고 했거든요. 네네. 이제 금리 인하 없다. 불발. 오히려 이제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쪽으로 연준이 더 신경을 많이 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네, 뭐 중간중간에 몇 군데 건너뛴 게 있는데요. 네. 필요한 거가 있다고 제가 생각되면 3부에서 조금 더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잠시 쉬고 또 IB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